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자장북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아르테 출판사의 TM 로건 작가님의 작품 29초입니다. 세라는 복면을 벗어던졌고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한 남자를 재빨리 피했다. 남자의 손가락 끝이 세라의 재킷을 스쳤지만 세라는 그를 지나쳐 이제 전력 질주를 하고 있었다. 뜰 양옆에서 비추는 높다란 투광 조명 등에 눈을 가늘게 뜨고 보니 앞에는 철조망이 넓게 펼쳐진 콘크리트가, 창고와 그 뒤편으로는 거무스러운 건물들이 있었다. 세라 뒤로 남자들이 잔뜩 놀라서 소리치고 있었다. 더불어 들려오는 발소리. 저기다! 두 건물 사이로 빈 공간이 보였다. 세라는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있는 힘껏 달렸고 팔을 마구 휘저으며 차가운 밤 공기를 뱃속 깊이 들이마셨다. 도와줘요! 도와줘요! 세라가 소리쳤다. 살려주세요! 세라는 허겁지겁 두 창고 사이 어두운 통로로 뛰어들어갔고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려 했었다. 건물이 몇 채 더 있었고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보였다. 폐는 이미 타들어가고 있었다. 곧 저 거리로 달려가서 차를 한 대 잡아타고 아무 카페나 술집으로 가서 누군가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할 것이다. 여기 모퉁이만 돌면, 그러면 억센 손 하나가 불쑥 나와서 강철 같은 악력으로 세라의 팔을 잡아챘다. 또 다른 남자. 세라가 처음 보는 남자였다. 공포로 온몸이 요동쳤다. 세라는 잡히지 않은 손으로 남자의 뺨을 후려쳤고 그 충격이 손에도 전해져 얼얼했다. 이어 정강이를 발로 걷어찬 다음 있는 힘껏 그의 사타구니를 무릎으로 찍어냈다. 끙 하는 신음과 함께 세라를 잡은 손에 잠시 힘이 풀렸지만 이내 남자는 세라의 몸을 획 돌려서 한 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다시 세라를 BMW로 데려가기 시작했다. 도와주세요! 세라가 한 번 더 소리쳤다. 남자는 다른 손으로 세라의 입을 막았다. 그렇게 차 앞에 다다르자 흉터가 난 남자와 그의 동료 2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포니테일 남자는 몫이 화가 나 보였고 세라를 때리기라도 할 듯 한 발 앞으로 나왔다. 남자의 손이 올라오자 세라는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돌아온 것은 그저 또다시 검은 복면이었다. 그저 또다시 검은 복면이었다. 남자가 세라의 머리에 복면을 씌우자 그녀의 세상은 다시 한번 깜깜해졌다. 땅에 닿았던 부분이 축축했고 퀴퀴하면서도 눅눅한 냄새가 코로 한가득 들어왔다. 남자 2명이 러시아어로 말을 주고받는 것 같았고 뒤이어 웃음소리도 들렸다. 계속되는 러시아어, 근육에 닿는 묵직한 주먹과 새어나오는 숨, 젖은 콘크리트 바닥에 몸이 쓰러지는 소리, 신음과 기침 소리, 쓰러진 남자가 다시 일어나면서 바닥에 긁히는 소리, 요란하게 침뱉는 소리와 또다시 이어지는 빠르고 거친 러시아어, 뒤이은 웃음소리는 세라의 귀에 너무도 잔인하게 들렸다. 불현듯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무서워졌다. 뭔가요? 세라는 목소리에 두려움이 드러나지 않도록 애썼다. 무슨 일이죠? 돌아온 답변이 귀 바로 옆에서 들려와 세라는 흠칫 놀라 뒤로 물러났다. 러시아 억양이 강하게 담긴 느리고 깊은 목소리였다. 캠퍼스에서 세라에게 목소리를 들려줬던 흉터가 난 남자였다. 내가 말했지. 미하엘은 키보드 앞보다 체육관에서 시간을 더 보내야 한다고. 웃음소리가 더 이어졌다. 포니테일이 방금 맞은 사람이고 이름은 미하엘인 것 같았는데 그는 숨을 헐떡이며 빠르게 러시아어로 무언가 말하고 있었다. 세라의 팔을 붙든 손이 세라를 반쯤 안내하고 반쯤은 끌고 가는 듯 어디론가 데려갔다. 세라는 계단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뎠고
몸이 앞으로 쏟아지며 본능적으로 두 손을 뻗었지만 그녀를 잡은 손 덕분에 넘어지지 않았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 메아리 치는 발소리. 이제 내부로 들어온 것이다. 세라는 벽면 아래의 공간으로 거친 콘크리트 바닥과 자신의 발 옆 또 다른 발 한 쌍을 보았다. 출입구도 하나 더 보였고 커다란 걸쇠가 채워지며 쾅 하는 무거운 금속성 소리가 났다. 발밑으로는 두꺼운 양탄자가 깔려 있었다. 누군가 세라를 등받이가 딱딱한 나무 의자에 눌러 앉혔다. 어떻게? 이제 어쩌려는 거지? 복면이 확 벗겨졌지만 세라는 혹시나 도발하는 행위가 될까봐 움직이거나 돌아보고 싶지 않았다. 가만히 눈만 깜빡일 뿐이었다. 부드럽게 철컥 세라 뒤로 문이 닫혔다. 눈이 서서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세라는 자신이 지금 창문 없는 큰 사무실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커다란 책상과 가죽 의자가 한눈에 들어왔다. 건너편은 깊게 그늘져 어두웠지만 모서리마다 달린 환한 조명이 세라를 향하고 있어서 마치 자신이 곧 신문받을 사람처럼 느껴졌다. 책상 뒤로는 커다란 문이 닫혀 있었다. 세라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복면을 벗으니 살 것 같았다. 시가 연기와 애프터쉐이브와 오래된 가죽 냄새가 났다. 그렇게 가만히 기다렸고 1분이 지났다. 손바닥에 땀이 고였지만 평정을 유지하려 했었다. 제발 애들만은 무사하게 해주세요. 2분이 지났다. 나를 해치는 게 목적이라면 한참 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을 여기로 데려온 사람을 찾을까 고민하는 사이 세라 앞에 보이는 문이 열렸다. 키 큰 남자가 들어왔다. 검정 수트에 목을 풀어헤친 흰색 셔츠 차림이었다. 세라는 빛 사이로 눈을 가늘게 뜨면서 남자를 좀 더 자세히 보려 했었다. 남자는 50대 중반으로 보였고 짧게 자른 검은 머리와 깔끔히 다듬은 검은 턱 수염이 눈에 들어왔다. 남자는 책상 뒤 가죽 의자에 앉아 몸을 기댔고 무릎 위로 깍지를 꼈다. 그는 검은 눈동자로 얼마간 세라를 찬찬히 살피는 듯했다. 세라도 남자를 바라보았지만 눈은 빠르게 깜빡였고 심장은 요동쳤다. 무슨 일이 벌어지든 너무 고통스럽지 않기만을 기도했다. 그냥 빨리 끝내줘. 마침내 남자가 입을 떼었다. 세라,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억양이 강한 그의 목소리는 깊고 부드러웠다. 세라가 빠르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볼코프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날 부를 때 쓰는 이름이죠. 여기 오게 된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몇 분 전에 자신이 들어왔던 문으로 갔다. 문을 열고 누군가에게 들어오라고 손짓하며 러시아어로 무언가를 말했다. 그가 다시 한번 손짓하자 한 여자애가 쭈뼛거리며 나타나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문틀 주변을 살폈다. 아이는 작았고 그레이스 또래에 검은 머리는 양갈래로 따내린 채였다. 세라는 본능적으로 그 아이를 알아보았다. 웰링턴가의 그 아이였다. 폴코프는 아이에게 다시 한번 손짓하더니 러시아어로 빠르게 무어라 말했다. 그는 다시 세라에게 몸을 돌렸고 한층 부드러워진 얼굴이었다. 이 아이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가 있는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안녕 얘야? 너 괜찮은 거니? 아이는 수줍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아이가 안전하다니 천만 다행이에요.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 아이를 본 적이 있다. 맞습니까? 네, 봤어요. 지난주에 어떤 사람들이. 세라가 말끝을 흐렸다. 볼코프를 봤다가 아이를 보고 다시 볼코프를 보았다. 아이의 아빠 되시나요? 제법이시네. 볼코프가 커다란 손을 아이의 어깨에 얹었다. 알렉산드라, 헤이우드 박사님께 할 말이 있지 않니? 감사합니다. 아이는 책상에서 눈을 떼지 않고 더듬더듬 말했다. 나쁜 아저씨를 막아줘서요. 천만에 알렉산드라, 네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볼코프가 다시 아이에게 러시아어로 말을 했고 아이는 옆방으로 돌아갔다. 문이 닫히고 또다시 볼코프와 세라 둘만 남았다. 세라는 밀려오는 안도감에 가슴이 벅찰 지경이었다. 캠퍼스에서 끌려온 후 처음으로 여기 이 남자들이 자신을 해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볼코프가 세라 쪽으로 손을 움직이자 손목 위 알이 크고 무거워 보이는 시계에 박힌 보석들이 조명을 받아 반짝거렸다. 불쾌했다면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곧 다시 학교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왜 여기에 오신 건지 알려드려야죠. 들어주시겠습니까? 세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볼코프는 책상 서랍에서 술병 하나와 작은 잔 2개를 꺼냈고 잔을 모두 채운 후 하나를 세라 앞에 놓았다. 마셔요. 세라가 홀짝 한 모금을 겨우 마시자 보드카가 목구멍을 태우는 듯 했다. 볼코프는 잔을 들어 건배 표시를 한 후 단숨에 반을 마시고 의자에 등을 기댔다. 나한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알렉산드라의 오빠였지. 그는 얼굴이 어두워졌다. 4년 전 모스크바에서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유괴였어요.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영국에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세라는 볼코프가 과거 시제를 쓰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이어질 말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침묵을 지켰고 결국 세라가 참지 못했다. 유감이에요. 세라가 말했다. 아드님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날 협박해서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놈들이 있었어요. 내 아들, 내 첫째 아이를 위협하면 내가 자기들 뜻에 따를 거라 생각한 거지. 난 밤낮으로 아이를 찾아다녔습니다. 도시의 반을 뒤지며 적들의 고열을 짜냈죠. 하지만 난 너무 자신만만해서 놈들과 협상은 하지 않았어요. 너무 자신만만해서 아이의 목숨과 맞바꿀 거래 따위는 하지 않은 거요. 볼코프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어느 날 놈들이 손가락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난 계속해서 아이를 찾아다녔어요. 다음 날엔 또 다른 손가락이 왔어요. 그래도 난 놈들에게 굽히지 않았죠. 그 다음 날 놈들은 아이의 손을 보냈습니다. 아이를 묻던 날 우리가 관에 담을 수 있는 건 그게 다였죠. 난 다시는 아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유감이에요. 어쩜 좋아요? 볼코프가 책상 위 사진을 만지작거렸다. 그 뒤 얼마 되지 않아 내 아내 카테리나도 세상을 떠났어요. 아내는 우리 아이를 잃었다는 사실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카잔스키역에서 달려오는 급행열차에 뛰어들었지. 볼코프가 세라를 가리켰다. 당신은 내 아내와 닮았어요. 아주 많이. 세라는 낯선 사람이 털어놓는 개인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놈들의 피는 내 손에 묻혔습니다.
볼코프가 말을 이었다. 내 손엔 항상 놈들의 피가 묻어 있을 거요. 내가 죽는 날까지. 아드님 이름은 뭐였나요? 콘스탄틴. 8살이었지. 세라는 그런 끔찍한 상황에서 아이를 잃는 트라우마가 어떤 건지 상상해보려 했다. 모든 부모의 지평선에 걸려있는 검은 구름을. 제 딸도 다음 달이면 8살이 돼요. 세라가 조심스럽게 대꾸했다. 그러니 세라, 꼭 아셔야 할 사실은 당신이 내 딸을 구하면서 내 미래도 구했다는 겁니다. 내 가족의 마지막 한 조각을 구한 거요. 전 그저 너무 화가 났을 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자들이 당신의 목숨을 빼앗았을 수도. 볼코프가 손가락을 까딱였다. 그때처럼 말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아슬아슬했는지 상상도 못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겁함을 택했을 때 당신은 용기 있게 행동했어요. 그렇게 내게 대가 없이 선물을 준 겁니다. 그는 책상 위 상자의 뚜껑을 열어 긴 시가를 하나 꺼냈다. 세라, 난 감사하게도 일적인 삶에서는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덕분에 많은 부동산에, 전용기에 100번 다시 태어나서 써도 남을 만큼의 돈이 있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게 무의미하고 부질없어요. 내가 죽은 뒤 물려줄 사람이 없다면 말입니다. 자식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볼코프가 커터로 시가 끝을 잘라 툭 떨어뜨렸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게서 딸을 데려가려는 자는 내 모든 걸 위협하는 셈이죠. 내 세상 전부를 위협하는 겁니다. 그는 시가에 불을 붙여서 세게 빨아들였다. 연기가 구름처럼 천장으로 피어올랐다. 당신이 알렉산드라를 구해준 건 내겐 너무나 엄청나서 가늠조차도 할 수 없는 큰 선물을 준 겁니다. 그리고 난 살면서 단 하루도 빚을 져본 일이 없어요. 그 누구에게 그 어떤 것도 빚을 진 적이 없죠. 지금까지는. 러시아에서는 빚을 아름다운 거라고 합니다. 단 그 빚을 갚은 뒤에만 해당되는 말이죠. 당신이 제게 빚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볼코프가 체리빗으로 붉게 타들어가는 시가 끝을 응시했다. 세라, 진정한 선행이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호의를 베푸는 거요. 세라가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죠. 그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진정한 선행이란 조금의 사심도 없는 행위죠. 보상을 바라지도 기대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 특성상 진정한 선행에는 사실 보답이란 걸 할 수 없습니다. 볼코프는 엄지와 검지 사이 시가를 말아쥔 손으로 세라를 가리켰다. 그래도 난 해보려 합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악에 반격하는 것만으로는 위대한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걸 배웠거든요. 보통 사람을 넘어서려면 충성과 용기, 지성에도 보답해야 하죠. 이를테면 내 동료 미하일처럼 말입니다. 당신도 오늘 저녁 이미 만났을 거요. 미하일이 15대. 그는 내 회사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해킹해서 바이러스를 심고 엉망으로 만들었죠. 뭔가를 캐내려는 게 아니라 그냥 재미로. 물론 우린 미하일을 잡아냈고 벌을 줬어요. 하지만 난 컴퓨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미하일의 천재성을 보았고 우리와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어요. 또다시 이런 공격이 없도록 막아달라고 말이죠. 그렇게 미하일은 지금껏 충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원하는 게 없어요. 따님이 안전하다면 그걸로 됐어요. 세라, 아직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난 당신에게 빚을 졌습니다.
모든 선행은 보상받아야 마땅해요. 또 보상은 선행에 필적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아주 특별한 어디에도 없는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볼코프가 시가를 깊이 빨아들였고 연기가 콧구멍으로 돌돌 말려 나왔다. 내 고향 러시아에서 나는 발셰브니크라고 불렸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제 러시아어는 기초 수준이어서요. 마술사라는 뜻입니다. 난 돈이든 증거든 문제든 뭔가를 사라지게 할 수 있거든. 볼코프가 말을 잠시 멈췄고 검은 눈으로 세라를 뚫어지게 보았다. 가끔은 사람도. 그래서요? 세라가 어물거렸다. 모스크바에서 내 아들을 데려갔던 놈들 말입니다. 그놈들 다 사라지게 만들었죠. 한 명도 빠짐없이. 지난주 알렉산드라를 데려가려 했던 남자들은 세력을 확장하고 싶어하는 알바니아 갱단 조직원입니다. 그들도 곧 사라지게 될 거예요. 자, 이게 내 제안입니다. 볼코프는 시가를 제 더리에 넣고 몸을 앞으로 숙여서 책상 위로 깍지를 꼈다. 내게 이름 하나를 주십시오. 한 사람의 이름을. 내가 그 사람을 사라지게 해주지. 당신을 위해서. 세라는 볼코프를 빤히 쳐다보았다. 이건 무슨 장난인가? 아니면 농담인가? 침을 꿀꺽 삼켰다. 사라진다고요? 그렇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도 않고 당신과의 연결고리도 없습니다. 절대 아무도 모르게. 볼코프는 손으로 무언가를 베는 동작을 취했다. 일이 벌어지면 그걸로 끝이죠. 사라진다는 게 정확히 무슨... 볼코프는 눈을 깜빡이지 않고 세라를 응시했다. 증발하는 거죠. 마치 존재한 적도 없는 것처럼 지구상에서 완전히 모습을 감추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과 난 계산이 끝난 거요. 당신의 행동은 보상받고 내 빚은 청산되는 거예요. 3가지 조건이 있다고 볼코프는 말했다. 세라는 72시간 안에 이름 하나를 말해야 한다. 거절하면 제안은 사라질 것이다. 영원히. 받아들이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 선택을 번복할 수도 없다. 세라는 잠시 그대로 앉아서 볼코프의 말을 이해하려고 했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그건 불법 아닌가요? 합법이냐 불법이냐 그건 누가 결정하는 거죠? 난 지금 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당신을 위한 정의, 당신의 가족을,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정의 말입니다. 나는 내 빚을 갚을 생각입니다. 남자에게 명예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그래도 사람을 그냥 임의로 사라지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그러면 안 되는... 당신 세계에선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내 세계에서는? 볼코프는 어깨를 으쓱여 보였다. 사람들은 항상 사라집니다. 대부분은 몇 달락 이상의 가치도 없죠. 젊고 예쁜 여자나 어린아이, 유명인이 아닌 이상 말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 인생에서 사라져야 마땅한 사람은 없다는 말을 하는 겁니까? 당신을 모욕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요? 이를테면 당신에 충실하지 못한 남편이라든가. 없어요. 없다고요. 브리스틀에 있는 남편의 어린 여자친구는? 세라가 멈칫하자 볼코프는 씩 웃었다. 그것 봐요.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 좋습니다. 자, 그럼 남편의 여자친구로 할까요? 아니에요. 그 여자는 아니에요. 멈칫했잖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걸 다 알고 계시죠? 우린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가족을 구해준 용감한 여자에 대해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알고 싶었죠.
지금 하시는 말씀을 믿을 수가 없을 뿐이에요. 이해가 잘 안 돼요. 남자는 미소를 걷어내고 몸을 앞으로 숙였다. 이름 하나만 달라니까 믿게 해주죠. 기억 하나가 세라 마음의 표면 위로 떠올랐다. 따님을 노렸던 남자들 말이에요. 그중 한 명이 내 사진을, 내 번호판을 찍어갔어요. 그 사람들이 날 찾아낼까봐, 내 가족을 쫓을까봐 걱정돼요. 볼코프는 별일 아니라는 듯 손을 내저었다. 시가에서 연기 구름이 피어올랐다. 놈들은 걱정 마세요. 아마추어들이죠. 우리가 벌써 손 쓰고 있습니다. 난 지금 세라 당신에게, 당신 인생에 존재하는 이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세라는 본능과 싸웠다. 이건 옳지 않아. 옳을 리가 없잖아. 하지만 안 될 건 또 뭐가 있지? 여기 가장 벌받아 마땅한 희생양이 심판을 받도록 하면 안 되는 건가? 세라는 고개를 들어 볼코프와 다시 눈을 맞추었다. 저는 알려드릴 이름이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말도 안 돼. 누구나 벌을 내리고 싶은 사람이 한 명쯤은 있게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저 아주 조금의 정이라도 더 맛보길 원하는 거죠. 전 예외인가 보네요. 볼코프는 세라를 조금 더 오랫동안 찬찬히 살폈다. 확실합니까? 세라는 똑같은 직선도로를 1000km 달려와서 다음 1000km도 직선도로일 거라고 기대하다가 갑작스레 갈림길에 맞닥뜨린 여행객이 된 기분이었다. 결코 예상하지 못한 선택. 이 남자의 말이 진심이긴 한 걸까? 네, 확실해요.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은 이름이 하나쯤은 있습니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말입니다. 스스로 인정하든 아니든. 아무도 없어요.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겁니다. 볼코프가 책상 밑 버튼을 누르자 잠시 후 얼굴에 흉터가 난 남자가 들어왔다. 남자는 세라에게 휴대폰 2대를 건넸다. 하나는 세라의 휴대폰이었고 다른 하나는 처음 보는 것이었다. 몇 년 만에 보는 폴더형 알카텔 휴대폰이었다. 볼코프가 알카텔 휴대폰을 가리켰다. 그건 일회용 전화기예요. 그냥 쓰고 버리는 거. 번호 하나가 저장되어 있을 텐데 우리 쪽 사람과 연결될 겁니다. 혹시 생각이 바뀌면 72시간 안에 이름 하나를 알려주면 됩니다. 세라가 휴대폰 2대를 주머니에 넣었다. 감사해요.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볼코프가 몸을 앞으로 숙였고 이제 그의 얼굴은 세라의 얼굴과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진 거리에 있었다. 오래된 시가 연기로 그의 숨에서는 유황 냄새가 났다. 내 비밀을 지켜주는 존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에게도 우리가 만났거나 내가 어떤 제안을 했다거나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이죠. 믿어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얼마나 진지한지만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흉터가 난 남자가 세라 앞 책상에 광택이 나는 8×10 크기의 사진 넉 장을 나열했다. 한 장은 세라의 집, 다른 한 장은 세라의 아버지의 집, 나머지 2장은 아이들로 가득한 운동장을 찍은 것이었다. 빨간색 스웨터를 입은 자그마한 아이들이 뛰고 놀고 떠들고 있었다. 해리의 유치원이었다. 또 다른 운동장 사진에는 좀 더 큰 아이들 한가운데 그레이스가 있었다. 찬찬히 사진을 들여보던 세라는 속이 재어오는 느낌이 들었다. 이걸 어떻게 조사했죠? 저를 감시한 건가요? 말했다시피 난 내 아이를 구해준 은인에 대해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두려움에 세라의 속이 더 바싹 죄어들었다. 그냥
저한테 물어보셨어도 됐잖아요. 그럼 말해줬을까요? 원하신다면 지금 말해드리죠. 많지도 않아요. 세라가 잠시 멈추고 침을 삼켰다. 대신 이 사진들을 저한테 주셔야 해요. 볼코프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난 우리가 나눈 대화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필요해요. 우리가 만난 사실을 경찰이나 다른 누가 알게 된다면 난 손 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다음에 사라질 사람이 누가 될지는 장담 못합니다. 닉에게도, 당신의 친구 로라, 빌링질이나 마리 레스펜에게도, 당신 아버지 로저에게도 말해선 안 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이름을 다 알고 있어. 세라가 생각했다. 세라의 마음을 잊기라도 한 듯 볼코프가 말을 이었다. 아무렴, 난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어디에 사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는 곳과 당신의 귀여운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도 알고 있죠. 하지만 이건 단지 보험일 뿐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항상 조심해야 하거든요. 선택지가 있어야 돼요. 나야말로 이 사진을 모조리 태워버리고 사람들이 이름도 다 잊고 싶은 사람입니다. 또 그렇게 할 테고요. 내가 당신에게 진 빚을 다 갚은 후에 말이죠.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은 내 금고에 두어야 해요. 보험으로. 아시겠습니까? 세라는 잠시 생각이 빠져 이 남자에게 거짓말했을 때의 위험을 예상해 보았다. 알겠어요. 이해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당신 차가 있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집까지 운전해 가서 아이들에게 입을 맞추고 잘 자라는 인사를 할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다시 볼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의 대화도 여기서 끝입니다. 볼코프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안녕히 가세요, 헤이우드 박사님. 세라도 자리에 일어나 그와 악수를 나눴다. 강하고 푸석한 손이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책을 읽기 전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당신의 소확행은